전쟁과 함께 러시아산 공급 손실에 대한 우려로 배럴당 130달러까지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공급이 시장에서 빠르게 퇴출당하지 않았고 인플레이션 및 높은 금리 그리고 중국의 지속적인 봉쇄가 결합하면서 가격이 내려왔습니다. 특히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타격 우려로 고점 이후 35% 정도 하락하면서 작년 10월 가격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코로나 전까지 석유 소비량은 매해 증가해 오고 있었습니다. 전기차와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으로 석유 수요 증가가 향후 둔화할 거라는 예상은 있었지만 석유 수요가 피크에 근접했다는 어떠한 신호도 없었습니다. 해당 기관마다 석유 수요가 정점에 도달한 시기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지만 평균값으로 보면 2030년 정도 예상됩니다. 장기적으로 인구 통계, 경제 성장 및 기술 발전으로 석유 수요가 쇠퇴하는 지점을 연구해서 예측합니다. 코로나라는 인류의 전무후무한 질병으로 인해서 석유 수요가 9.21%까지 줄어들었고 현재는 회복 중입니다. 공급 증가와 수요 침체. 요즘 석유 업계의 최대 화두는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타격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석유 수요에 가장 영향을 준 경기 침체는 2008년 경제 위기였습니다. 당시 석유 수요가 고점에서 2.5% 정도 줄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1990년과 2001년도 경기 침체 시기에 실제 석유 수요 피해는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설사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2008년 수준으로 올 것 같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가정하면 하루 2.5에서 3밀리언 배럴 정도 수요가 줄어들 겁니다. 석유는 미국 달러로 가격이 책정되기 때문에 달러가 강해지면 유가가 내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무리한 금리 인상으로 경기 침체가 오고 그로 인해 수요 타격이 온다는 시나리오가 실행되더라도 필수재인 석유의 실제 수요 타격은 크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거기에 떡밥만 무성한 이란과의 핵 협상이 타결될 경우 1밀리언 배럴이 시장에 더 풀릴 수 있습니다. 이란은 하루 약 2.5밀리언 배럴의 석유를 생산 중이고 그중 1밀리언 배럴을 중국 등에 수출하는 중입니다. 미국의 경제 제재 전인 2017년 당시를 보면 생산량은 하루 약 3.5밀리언 배럴이었고 수출은 하루 2밀리언 배럴 정도였습니다. 그동안 투자와 정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빠르게 그전 레벨로 회복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베네수엘라의 경우는 이란보다 사정이 더 좋지 못합니다. 러시아의 대안을 찾으려는 유럽 국가들의 수출 재개로 수출량이 증가하기는 했지만 하루 60만 배럴 수준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란과 베네수엘라는 오펙의 회원국입니다. 현재는 경제 제재를 이유로 할당량에서 제외되었지만 오펙의 생산량 컨트롤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수요 증가와 공급 침체. 2008년 셰일 혁명 이후 미국 셰일은 세계 석유 공급의 선봉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셰일 생산량은 거의 피크에 다다랐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미국 생산량이 2019년에 하루 평균 거의 13밀리언 배럴을 찍을 뻔했지만 현재는 최고점에서 1밀리언 배럴 정도 적습니다. 셰일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백켄과 이글포드는 이미 피크를 찍고 내려오는 중이고 퍼미 안으로 버티는 중입니다. 그래프에서 보이는 것처럼 전통적인 방식의 유전과 달리 셰일은 급격한 감소율을 보여주는데 보통 시초한 지 1에서 2년이면 급격히 생산량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시추해야 합니다. 하지만 유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비용이 상승하면서 효율성의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서플라이 체인 문제와 물가 상승으로 물과 모래, 쇠파이프 같은 주요 재료의 가격이 급등했고 숙련된 기술자들이 부족합니다. 과거 엑소모빌이 시총 1위 하던 시절에는 엔지니어들이 오일 필드에서 일하면서 떼돈을 버는 게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석유는 세상을 해치는 나쁜 것이 되었고 사양산업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돈과 상관없이 아무도 없는 외딴 지역에 떨어져 있거나 바다 한가운데 장기간 갇혀 있으면서 위험하고 더러운 직업을 선호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특히 기존의 기술자들도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실직한 후로는 현장으로 복귀를 미루고 아예 은퇴를 결심합니다. 이미 돈은 충분히 벌었고 더 이상 본인도 가족들도 힘든 생활로 돌아가기 싫다는 의미입니다. 현장 인력이 코로나 전에 비해 70%도 안 되는 수준이고 돈이 문제가 아니라 기술을 갖춘 인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셰일 기업들은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시추보다는 시추했지만 아직 완성하지 않은 예비 유정인 DUC로 돌려막는 중이었습니다. 불황기와 코로나 시절 모아두었던 DUC를 활용하여 생산성 데이터를 인위적으로 조작하였지만 현재 DUC마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DUC의 감소는 업계가 앞으로 그전보다 훨씬 많은 유정을 시추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업계가 지출을 늘리지 않는다면 생산량 반등은 기력을 잃을 것입니다. 올해 미국 생산량 증가의 많은 부분이 셰일 유전이 아니라 걸프 지역의 해양 시추에서 나왔습니다. 즉 궁극적인 생산량 증가를 위해서는 감소율이 낮은 전통적인 유전에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장기간 업계 불황으로 대부분 대형 프로젝트들이 좌초당했습니다.
2014년 말 육아 치킨 게임 시작과 코로나까지 결정타를 맞으면서 미국의 석유 관련 업체의 3분의 1이 파산한 상황이고 업계는 그동안 그야말로 생존 모드였습니다. 심지어 치킨 게임을 일으킨 오펙 국가들마저도 나라가 휘청거릴 정도였습니다. 2014년 여름 이후로 올해 처음으로 유가 $100를 구경했지만 올해 업스트림의 투자 금액은 2014년에 반도 되지 않습니다. 대형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자금을 마련해서 완공하는데 최소 7년 정도 걸립니다. 2014년 전에 계획됐던 프로젝트들이 완공되면서 생산량을 유지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더 이상 새로운 생산량이 나올 구멍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은 상황이지만 현재는 ESG 기조와 친환경 정치 방향으로 인해서 더욱더 대규모 투자가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은행의 대주주인 각종 연금 펀드들이 ESG를 이유로 석유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걸 막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떠나서 제1금융권에서 낮은 이자로 돈 빌리는 게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소규모 CL 기업에서 대형 종합회사들까지 수익의 대부분을 재투자하기보다 배당금과 자사주 매입을 통해 부채를 줄이고 주주들에게 현금을 돌려주는 데 주력하는 중입니다. 업스트림과 서비스 업체들뿐 아니라 송유관 같은 인프라 투자도 정부 정책과 환경론자들의 시위로 많은 프로젝트가 좌초되었습니다. 정유소들도 너무 높은 환경 기준을 준수하기에는 수지 타산이 맞지 않다 보니 구매자도 찾지 못한 채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2019년 이후로 무려 14군데의 정유소가 문을 이미 닫았거나 업종 변경을 하거나 아니면 조만간 문을 닫을 예정입니다. 바이든은 본인의 탈탄소화 정책으로 벌어진 일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정유업체의 손실된 생산량을 늘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정유소 용량이 부족하니 유가가 많이 내려갔음에도 휘발유 가격이 생각보다 내려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의 생산량도 줄어들었고 자국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수출 제한도 걸려있다 보니 상황이 좋지 못합니다. 러시아의 공급 손실은 내년 1분기에 하루 1.5밀리언 배럴 정도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유럽의 제재가 12월 초에 본격화되면 하루 최대 3밀리언 배럴 정도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 인도, 터키 그리고 아프리카 일부 국가들로는 유럽 등 서방의 수요를 대체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이 나라들이 러시아 원유에 관해 관심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도 미지수입니다. 과거 이런 경제 제재 때도 인도는 중국과 함께 마지막까지 수입하다가 미국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해서 멈춘 적이 있습니다. 터키는 EU 회원국은 아니지만 꾸준하게 EU 가입을 추진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금이 적기입니다. 최근 중국이 러시아의 침공을 비난한 후 러시아가 중국행 천연가스를 일주일간 중단하는 등 둘 사이에 이상 기류가 흐르기도 했습니다. 송유관을 통해서 유럽에 쉽게 팔던 방식이 아닌 유조선을 이용해서 바다 멀리 수출하다 보니 안 그래도 할인 가격에 파는데 유가마저 떨어진다면 수지 타산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 기업들은 추운 겨울 동안 생산량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 드릴링하기 위해서는 특수 장치가 필요하고 속도도 아주 느립니다. 특히 셰일 생산자들은 수압파쇄에 사용되는 물이 얼지 않도록 데우는 가열 장치가 필요하고 많은 양의 누는 시추 작업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추위와 거리가 있어 보이는 텍사스주에서도 2021년 2월에 이상 한파로 장비들이 얼어붙으면서 유정이 폐쇄되는 등 사상 최대 월간 감소폭을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하물며 혹독한 겨울로 유명한 러시아는 생산량 증가를 유지하는 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이미 세계 3대 오일필드 서비스 업체인 할리버튼, 슐럼버거, 베이커우즈를 필두로 서방 업체들은 러시아 사업을 중단하고 철수한 상황입니다. 러시아는 노드스트림 송유관에 사용되는 터빈을 수리할 기술도 없어서 캐나다에 보내서 수리할 정도로 서방보다 기술력이 한참 떨어지고 주요 부품들도 자급이 되지 않습니다. 대제와 상관없이 러시아 생산량은 기술적인 어려움으로 필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11월 중간 선거까지 SPR 방출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해서 방출할지는 예상하기 힘들지만 현재 유가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방출을 연장한다면 정치적인 목적으로 SPR을 사용한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힘들 겁니다. 원유가 배럴당 $80 아래로 떨어지면 정부에서 SPR을 환매할 수 있다는 보고가 나오기도 했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이 가격으로 SPR을 다시 채울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바이든 임기 동안 채워 넣을 거라는 기대는 안 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미국과 동맹국들이 방출을 멈추는 것만으로 하루 1밀리언 배럴 이상의 공급이 시장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오펙의 예비 용량과 마찬가지로 SPR은 이름 그대로 비상비축류일 때의 가치가 더 큰 법입니다. 시장에 대한 쿠션 효과를 잃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석유 공급에 이상이 왔을 때 시장은 안전장치 없이 폭등할 우려가 있습니다. 더욱이 SPR 방출과 같은 정치적인 불안정성으로 회사들은 내년도 비용을 늘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순간 위기를 무마하기 위해 방출한 SPR이 부메랑이 되어 역효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현재 할당량도 못 채우고 있는 오펙은 9월 회의에서 많은 양은 아니지만 상징적인 의미로 하루 10만 배럴 감산을 결정함으로써 내가 운전수라는 신호를 시장에 알렸습니다.
오펙의 수장인 사우디의 재정적인 손익분기점이 브렌트 유가 78달러 수준으로 알려져 있고 일부 부유국들을 제외한 나머지 동맹국들의 손익분기점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유가가 내려간다면 오펙에서 시장에 개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에 있을 오펙 회의에서 감산안이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세계 석유 수요를 떠받들던 중국의 석유 수요는 올해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습니다. 매년 증가하던 소비량이 코로나 전에 비해 하루 약 2밀리언 배럴 이상 감소한 상태입니다. 중국과 함께 세계 공장이라는 동남아 나라들도 코로나에서 아직 수요 회복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홍콩이 최근 입국 제한을 완화했고 일본이 10월 중에 무비자 입국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IATA에 따르면 올해 7월 국제 여행객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58.8%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코로나 전에 비하면 74.6%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국경이 조금씩 열리면서 국제 여행객 수도 점차 회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언론에서는 높은 제품 가격이 특히 유럽과 신흥시장에서 수요 파괴를 주도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수요가 수축이 아니라 완화되고 있다는 점은 간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명심해야 할 것은 수요가 코로나에서 회복된다면 코로나 직전의 2019년 수준으로 회복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코로나가 없었다고 가정하는 2023년 수요까지 단번에 회복할 거라는 말입니다. 단순히 계산하면 코로나로 인한 석유 수요 타격은 9%가 넘고 2008년 경제 위기 때 받은 수요 타격은 2.5%입니다. 코로나에서 회복될 양이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타격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그리고 수요 타격의 2.5% 정도는 코로나가 없었다고 가정할 시 2019년 대비 2023년 소비량 증가 정도라고 보아도 됩니다. 2008년 정도의 경제 위기는 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코로나에서 수요 회복은 시간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로 유가가 90달러를 중심으로 유지되는 것이 모두가 만족할 만한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배럴당 90달러 정도면 세계 경제가 감당할 만한 가격이고 생산자들도 미래 수요를 맞추기 위해 추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이 석유 개발 및 인프라 구축을 제한하면서 탈탄소화를 장려하는 상황에서 업계가 투자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유가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생산자들의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오지 않는다면 투자를 늘리기 힘들 것입니다.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는 주주들은 수익의 재투자보다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 같은 주주환원을 지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불확실성이고 현재는 유가가 150달러로 올라가는 것보다 80달러라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불확실성을 무기로 돈을 벌려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 주가를 예상하기는 힘들지만 유가가 떨어지면 메비우스의 띠처럼 반드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투자자들은 인플레이션 위험이나 연준의 매파적인 시선에 너무 매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석유 시장은 정부 친환경과 ESG 정책으로 인해서 공급이 수요 증가를 충족할 수 없게 만들 정도로 과소 투자하게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우리는 유가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생산자들의 주가에 투자를 했고 생산자들은 유가가 65달러만 넘어도 현금을 프린팅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회사들은 유가 50달러 위에서는 수익을 내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오랜 불황을 견뎌온 회사들은 기술 발전과 허리띠 졸라매기로 마지막으로 유가가 100달러 넘었던 2014년보다 손익분기점이 훨씬 많이 내려갔고 재무 상태는 더욱 튼튼해졌습니다. 미국 달러 강세가 요즘 허들기는 하지만 캐나다 생산자들 경우 오히려 높은 미국 달러로 인해서 엄청난 이득을 내고 있습니다. 비용은 낮은 캐나다 달러로 지불하고 상품은 높은 미국 달러를 받고 팔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미국 전체 원유 수입의 60% 이상을 공급하는 국가입니다. 특히 캐나다 헤비 오일과 등급이 비슷한 SPR 방출을 멈추게 된다면 캐나다 헤비 오일도 WTI 가격과 스프레드를 줄일 것입니다. 내년 하반기에 TMX 송유관 확장 공사가 완료되면 미국을 거치지 않고 캐나다 서부 항구를 통해서 아시아로 바로 수출할 수 있는 유조선의 활동량이 현재보다 한 달에 최대 7배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2025년 완공 목표로 한창 진행 중인 캐나다 LNG 사업은 이번 러시아 사태를 계기로 작업의 속도를 최대로 높이면서 투입할 수 있는 모든 인력을 갈아넣고 있습니다. 9월 22일 제품 가격 기준으로 나온 내셔널 뱅크의 내년도 EV 대비 현금 흐름 지표를 보면 몇몇 캐나다 업체들은 정말 매력적인 현금 흐름이 예상됩니다. 리퀴즈 생산 업체와 천연가스 생산 업체 중에 상대적으로 저평가로 보이는 업체들도 표로 보여줍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저평가인데 YGR과 VET는 천연가스 업체에 가깝지만 리퀴즈 생산량이 많아서 그런지 리퀴즈 업체 쪽 표에 넣었네요. 미 중간 선거 전까지는 유가든 주가든 아래로 얼마든지 내려갈 수 있고 그 후로는 상승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중국의 개방과 SPR의 중단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영상은 개인적인 뷰일 뿐이고 실제 가격 변동은 신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각자 자기가 공부한 만큼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거기까지.